요즘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 죽을 맛인 이 편의점에요. 이런 불청객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한밤중에 와장창 소리가 난 뒤 불과 45초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사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토바이 한 대가 편의점 앞에 세워지더니 문이요, 와장창 깨지고 남성 2명이 침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고를 억지로 빼내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저렇게 낑낑대면서 끌어당기고 있고요. 그 와중에 담배를 훔치는 남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마음에 지금 전선에 걸린 물건을 저렇게 질질 끌고 밖으로 나가는데요. 저 금고를 아까 세워둔 오토바이에 실어놓고 저 남성들이 편의점 안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옆에 놓였던 금고마저도 훔쳐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겹으로 전선이 연결돼 있는데도 끙끙 끌고 가는데 저 남성들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저렇게 지금 편의점의 문이 와장창 부서지면서 여러분 혹시 요즘요 편의점인데 왜 불이 꺼져 있지 하실 텐데 요즘 진짜 앞서 말씀드린 요즘 장사 안 됩니다.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요즘 24시간 편의점은 옛말이에요. 밤에는 심야에는 손님 없을 땐 저렇게 문 닫는 편의점들이 있는데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저 범인들, 절도범들 준비를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요, 새벽에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을 노렸다는 장소 선택이 또 그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역할 분담을 철저하게 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문을 부수는 사람, 그리고 네. 망을 보는 사람, 그리고 저렇게 금고를 갖고 오는 사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라는 아하. 거죠. 이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이 계획됐다라는 뜻이고요. 네. 세 번째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것이 사전에도 이미 관악구에서 이런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네, 보통 청소년들은요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각자 뭐 탕탕탕 수법이라고 그래서요 문을 네. 두드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 깨기도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깨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지금 수법을 쓰고 있거든요. 네. 아마 철저하게 계획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상이 조금 전에 보셨죠? 역할 분담까지 했대요. 그러면 저 화면에 찍힌 최단비 변호사님, 저 화면에 찍힌 사람 말고도 일당들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역할 분담을 한다는 것은 내부에 들어가서 함께 절도를 함께하는 역할 분담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밖에서 망을 본다든지 아니면 도주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분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하.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여기에다가 지금 이 절도하고 도망을 친 이 10대들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편의점 매장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고요. 그 이후에 도주를 하면서 근처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소위 만능키라고 하죠. 어떠한 것도 다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만능키를 훔쳐서 타고 도주를 했다는 것이에요. 네.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역할 분담까지 하고 절도를 했었던 이 동기는 무엇일까? 네. 이 조사 결과 유흥비로 사용할 현금이 떨어지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란 말이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유흥비로 사용할 현금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네. 이것이 떨어져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면 네. 이번에 적발된 절도 범행 이외에도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절도를 했었던 가능성도 그러네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예전에 흔히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하셨고 심지어 요즘은요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런데 지금 얘네들이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유흥비, 중학교 3학년 무슨 유흥비가 필요해요? 우리 아들이 16살입니다. 아하, 네. 자꾸 이제 아들과 같은 청소년들에 대한 범죄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건데 이 대부분이 뭐냐면 모방 범죄입니다. 자, 이 모방 범죄가 영상 매체에서 네. 폭력성에 대한 우상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아이들이 영상이라든지 정보 노출이 많이 돼 있으면서도 네. 돼 있으면서 그 자체를 하나의 우상화로 생각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뭐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일부 범죄에 관계된 아이들의 문제는 지금 네. 유흥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정말 자기가 중요시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쾌락에 목표가 맞춰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가정에 대한 책임의식도 분명히 따라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밥상머리 교육이 잘못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16살 중학교 3학년 애들이 몰려다니면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고 답답한데 이인철 변호사님 네. 너무너무 기가 찬 건요. 지금 저 편의점이 예를 들어서 무인경비 시스템 뭐 보안업체에 다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그 보안업체가 달려오려면 한 보통 2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저 범행이 45초 만에 쓱싹 이루어졌답니다. 그 주인분이 와서 보면 얼마나 황망할까요, 진짜?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 중에 한 명이 편의점에서 알바 경험이 있거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거나 미리 이 구조를 숙지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구조를 모르면 저렇게 빨리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범행은 굉장히 소년들이긴 하지만은 범행이 좀 중하거든요. 네. 그래서 형법상으로 특수 절도에 해당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네. 하지만 이 학생들은 그렇게 중하게 처벌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소년이잖아요. 하하.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돼서 또 이제 소년법 적용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네.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아직 16살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교도소로 가는 것보다는 소년원에 그냥 가는 거예요. 하하. 소년원에 가게 되면 한 1년 정도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사회 복귀하거든요. 그럼 이런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이런 범행을 저질러도 소년원에 좀 갔다 오면은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주변 학생들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아무리 소년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하더라도 이렇게 범행이 좀 굉장히 좀 중할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요.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절도범들 16살 중3들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일을 저지르고 소년을 갔다 오는 걸 마치 이들 사이에서는 마치 훈장이라도 다는 것처럼 비뚤어진 인식을 가질까봐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정말로 분노도 치밉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 혹시 이 남편에게 쓰는 말일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지난해였습니다. 2018년 8월 6일 밤 11시경이었는데 네. 인천의 한 주택이었어요. 인천의 한 주택의 가정집이었습니다. 이 가정집에서 남편과 함께 있던 40대 여성이 피를 토하면서 집에서 쓰러졌습니다. 아유, 세상에. 쓰러진 시간이 밤 11시고 사망한 시각은 그 다음날 새벽 2시였어요. 그러니까 네. 쓰러진 지 불과 3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이죠. 아이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집에는 남편도 함께 있었어요. 네. 사망한 이 아내의 직접 쌓이는 식도 정맥류 파열이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어떠한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피를 토한 당시에 남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남편이 이 아내가 피를 토하고 3시간 후에 사망을 했으니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네네.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남편이 얘기를 하기로 네.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아내의 어머니인 장모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엄마가 걱정을 하니까 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리고 자기는 고의로 방치한 것이 아니다. 네. 왜냐하면 쓰러진 다음 날이죠. 오전에도 아내에게 인공호흡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주장인 즉슨 본인은 아내가 그 피를 토하고 쓰러진 것으로 인해서 사망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어쨌든 이 한 집안에서요, 이인철 변호사님 어쨌든 네. 사망자, 즉 숨진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경찰에 신고는 나중에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은 어떤 판단 내렸을까요? 일단 사람이 이렇게 의문사했기 때문에 국가수에 부검을 보냈겠죠. 아, 네네. 국가수에 부검을 하니까 외력에 의한 타살이 아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 질병에 의한 사망이고 어허. 또 남편 진술에 의할 경우에도 본인은 뭐 이렇게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니까 네. 그냥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 처리를 하려고 했어요. 아하.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이 이렇게 아니, 그러면 지금 저런 상황에서 뭐 부검 결과 무슨 다른 사람의 어떤 외력에 의한 사망도 아니고 그렇게 부검 결과가 나왔으면 그냥 이 사건 이렇게 묻혔던 걸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어허.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아내가 쓰러졌는데 아무리 아내가 장모님께 연락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네. 너무 수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남편의 행적을 파악을 해라라고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아, 검찰이 보강조사 하세요. 재수사 하세요. 라고 지시를 했다는데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경찰은 저 지시를 듣고 다시 수사를 했을까요? 네,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것이
사실 간경화하고요. 그다음에 식도 정맥류 질환을 같이 앓고 있는 경우는요. 굉장히 심각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것들을 몰랐을 리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한 거고요. 응급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유기치사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해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어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구속을 영장을 해야 발부해야 된다고 해서 네.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 같은 경우 유기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살해 혐의는 없다고 하지만 이거 저희 심리학적으로 소극적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방치하거나 유기하거나 그리고 무반응을 하거나 지연시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일련의 공격적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요, 좀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인철 변호사님. 네. 검찰이 봤을 때, 즉, 검사가 봤을 때, 뭔가 이건 석연치 않다. 그래서 경찰한테 이거 다시 수사해보세요 했더니, 실제로 다시 수사를 해보니까, 숨진 아내가 평소 간경화 있었고, 네. 식도 정맥류 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그제서야 밝혀진 거, 이게 진짜 안타깝잖아요. 저는 여기 그 해당 검사와 직원들은 굉장히 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요.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네. 경찰이 수사하면은 대부분의 사건은 뭐 그대로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기 검사는 이제 검사와 그 수사관은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 사건을 파고든 거예요. 아하. 기록을 꼼꼼히 본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우리 최변 설명드렸듯이 남편이 조금만 행동을 잘했으면 아내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네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하. 집중적으로 파고드니까 네.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아내가 다니던 그 병원 의사한테 네.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만약에 남편이 응급조치를 했으면 네. 아내가 살 수도 있었다. 근데 그걸 역으로 말하면 남편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가 사망했다. 네. 인과관계가 딱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아하. 다시 이 남편한테 자백을 받게 된 거예요. 아하. 이게요,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누가 쓰러져서, 자기 가족이 쓰러졌는데, 누가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가족한테 연락해요. 제일 먼저 119 연락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재수사를 통해서 뭔가 이런 석연치 않은 점 드러났더니 남편이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오리발을 내밀던 이 남편은 경찰의 추궁에 사실을 털어놓는데요. 아, 그래요? 이 30대 남성은 평소 아내가 술을 자주 마셨고 간경화로 입원한 적도 있었는데 자신이 119에 신고하면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또 간병을 해야 하는 게 싫어서 그랬다라고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김동철 교수님, 이게 말입니까? 말이 말 같아야 말을 들어주죠. 이게 말입니까, 이게?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자, 이게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10년 전에 이제 그 같이 동거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4년 전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살게 됐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제 자녀가 없어요. 아. 자, 자녀가 없으니까 뭐 자녀가 없다 해서 가족에 대한, 부부에 대한 문제는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술 문제로 자주 싸웠었고 아하. 그리고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내와의 애정 빈도가 좀 떨어지면서 네. 스스로에 대한 애정에 대한 인식도가 좀 떨어지고 네. 그것들이 이제 시선 회피의 어떤 이제 마음으로 왔는데 네. 이 결과적으로는 이게 내일이 아니야. 아내가 아픈 거는 나의 문제도 아니고 내일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방관을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 문제까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도 이 자녀는 없던 이 부부가 술 문제로 아내의 술 문제, 잦은 음주로 다툼이 있었다는 것도 지금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남편의 주장일 뿐이에요, 일단은요. 하지만 일단 이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서 이런 자백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될 이 사건이 검찰이 꼼꼼하게 들여다보자 한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이 전날에 드러나게 됐어요, 지금.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변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자면 범죄로 인한 살인 사건이라든지 사망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부검을 원하면 또 부검을 해볼 수가 있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부검을 원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검의 필요성도 없고 범죄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지속할 필요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내사 종결이 되는 것이 맞는데 네네. 검찰을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내가 이미 간경화라든지 이러한 질병들을 앓고 있었는데도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남편이 3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았던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경찰의 재수사를 지휘를 했고 네. 또 보강 수사를 하면서 이러한 결국은 실체가 드러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검찰의 끈질긴 수사가 결국은 정의를 다시 구현할 수 있었다. 굉장히 그러네요. 이례적이지만 의미 있는 수사라고 보입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데
물론 이 방송을 보면서 경찰 분들은 조금 뭐 답답하고 또 억울한 면도 있겠죠. 그런데 시청자분들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이인철 변호사님. 네. 경찰은 이걸 그냥 단순 변사로 그냥 종결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검찰이 재수사를 지휘하거나 꼼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또 아내는 자신의 그 가족이 있을까, 유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억울한 죽음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사기관, 재판을 하는 이 공무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알 수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진짜. 저도 실무를 해보면은 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말 자기 일정 열심히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아예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사명감을 갖고 진짜 정의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사건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첫 수사 때 경찰이 조금 더 꼼꼼하게 들여다봤다면 글쎄요, 경찰로서 이런 조금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이 경찰도 처음에는 이 사건을 단순 변사로 처리하려다가 검찰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을 때 뭔가 좀 경찰도 뭔가 좀 반성하는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마 제일 먼저 의심을 갔던 것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사망한 시간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시간보다 분명히 이 사람이 출근했고 퇴근 후에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졌을 겁니다. 네.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나중에 장모 119에 바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네. 장모와 처남에게 먼저 전화를 했거든요. 네. 왜 처가 식구들에게 먼저 전화를 했을까? 이런 의문점들 같은 것들, 그리고 왜 방치했을까에 대한 것들, 네. 그리고 시간과 너무 차이가 난다라든지 이상한 행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을 가졌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사전에 그러니까요. 더 챙겨갈 수 있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남편은 그러면 이인철 변호사님 어떤 혐의를 받아야 될까요? 남편이 근데 이렇게 변명할 수 있겠죠. 내가 직접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처벌 받습니까? 어허. 이렇게 이제 변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처벌됩니다. 어허. 우리 형법에는 유기죄라는 게 있어요. 네. 유기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갔는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쓰러져 있어요. 네. 그럼 당연히 119를 신고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평상시에 미워하던 가족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아이고. 그 가족이 사망했다. 네. 유기치사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 간에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식할 때도 마찬가지. 회식을 했는데 네. 그 회식에서 이제 직장 동료가 굉장히 사이가 나쁜 동료였어요. 아하, 네. 근데 그 친구가 술을 많이 먹고 그냥 한겨울에 바닥에 그냥 쓰러져 있던 거예요. 아우. 아, 그냥 미운 친구니까 그냥 가야지. 근데 네. 그 친구가 만약 동사했다. 유기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유기라는 게 쉽게 말하면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죠. 안 아무런 되고 보조치 않고. 법률상 계약사 구조할 의무가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 어허. 구조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처벌될 수 있으니까 꼭 구조하시기 정말로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정말로 의미가 있는 그런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진 새롭게 진실이 밝혀진 그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던 그 비정한 딸, 혹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이인철 변호사님. 우리가 얼마 전에 정말 황당한 충격적인 뉴스를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한 중학교 기간제 여자 교사가 이제 남편하고 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 좀 뒷조사를 했습니다. 뒷조사를 했는데 그 이메일을 발견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이메일을 발견한 어떤 거예요. 내용이었을까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 신부름 업체에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 자살로 위장을 하게 해달라. 오호. 그리고 그냥 의뢰만 한 게 아니라 돈까지 보냈습니다. 네. 6,5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남편이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이 사건이 이제 전말에 밝혀졌는데 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아하. 그 남자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쇼트트랙 영웅 김동성 씨였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 여교사가 이 김동성 씨한테 네. 여러 가지 선물을 줬는데 네. 그 선물 총액이 5억 5천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 아하. 사건도 밝혀졌고 네. 그래서 검찰은 이 여교사를 존속살해 예비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 네. 징역 6년을 처벌해달라고 해서 구형을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아직은 어제 이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이 여성에게 비정한 딸에게 징역 6년의 처해 주세요라고 구형을 한 겁니다. 아직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정말 이 사건 접하면서 최단비 변호사님 많은 분들 또 한 번 놀란 게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귀에 익숙했던 이름 김동성 씨가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달라고 이 살해에 청탁을 한 동기가 무엇이냐와 관련되어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이 남성이 이메일을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할 때, 이 여성이 자신의 아내가 장모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내연남과 같이 살기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인 것 같다라고 함께 신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이 살인을 청탁한 동기와 관련되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네네. 어제 이 재판에서 신문 과정에서요, 이 여성이 직접 이제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하면서 한 얘기가 친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김동성 씨와의 관계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네. 이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의도에서의 동기가 돈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돈 때문에 엄마를 살해하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의 감정들이 폭발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감정인데요? 네. 그동안에 엄마로부터 너무 많은 억압과 규제를 받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는 남자친구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없으면 힘들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이 있었다. 네. 그리고 엄마는 도덕적인 잣대가 높아서 그 사람, 김동성을 이게 얘기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네.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엄마가 분명히 그 남자를 죽이려고 하실 게 뻔했고 그래서 가출을 하게 됐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동성이 결국은 이번에 살인 예비와 관련되어서는 관계가 없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신문 과정에서 김동성과의 관계는 인정을 했지만 이 살인 예비의 동기와는 무관하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그런 의심이 들었던 김동성 씨와 같이 살려고 친어머니를 살해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동기를 캐묻는 과정에서 김동성 씨와는 무관하다. 근데 어쨌든 지금 김유희 프로파일러님 얘기를 들어보면 엄마를 청부 살해하는 이유가 돈 때문은 아니었지만 김동성 씨를 못 만나게 할까봐 지금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는 있어요, 지금. 네, 그 변호인이 가출 원인이 된 김동성 씨가 청부 살해를 의뢰했느냐라는 질문에 네. 꼭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다. 다만 호기심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하려는 메일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직접적 원인은 분명히 돈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김동성 씨를 잡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김동성 씨한테 지금 밝혀진 바로는 2억 5천의 외제차 등 포함해서 5억 5천의 돈이 건네거진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습니다. 네. 이런 분의 성향 같은 경우는 내가 관심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네. 의존적인 경향이 많고 네. 거기에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의 그 내연남이 네. 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난 내연남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연남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돈이 목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딸이라는 사람은요, 김동성 씨한테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가출 원인이 된 남자 때문에, 즉 김동성 씨 때문에 엄마를 살해해달라고 청부했냐라는 질문에 이게 무슨 한국어 테스트입니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무슨 갸우뚱한 얘기예요. 정말 호기심에, 이게 말입니까? 호기심에 어머니를 살해해달라는 메일을 보냈다고요? 김동철 교수님. 네. 김동성 씨는 당시에도 유부남이었잖아요. 근데 김동성 씨가 뭐라고 이렇게 이 여성은 그랬던 거예요? 진짜 대체? 네, 김동성 씨가 그 여성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애정에 대한 표현들은 계속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여 교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살아가면서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동성 씨가 예. 이 여성한테 잘해주긴 했나 봐요. 되게 잘해준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도 네. 잘해주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보통 이제 과거 어렸을 때에 어떤 이제 부모에게 받은 피해 의식이라든지 네. 사회에 받은 피해 의식이 결국 우울증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네. 이 우울증이 이제 사람을 하나를 딱 선택을 해서 네. 선택적 애착을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아하. 김동성 씨가 아니더라도 네. 지금 이 여성에게 가까운 남성 어떤 남성이라도 이렇게 잘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면 네. 애착을 가질 상황들이 되게 높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 됐던 어떤 사물이 됐던 동물이 네. 됐던 하나에 몰입하는 사고가 상당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저는 김동성 씨가 아마 연계고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 다른 것들로 우리가 좀 보고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하. 이렇게 확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이라는 사람의 말은
우리의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정말 제가 어리석은 말이죠. 왜냐하면 뉴스파이터에 나오는 사건이 정말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죠.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이 딸이라는 사람이 김동성 씨가 대체 어떻게 잘해줬는가를 다 얘기했잖아요. 재판 과정에.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떻게 잘해준 거예요? 김동성 씨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따뜻한 사랑을 못 받았는데 네. 그 사람이 따뜻하게 위로도 해주고 네. 밥도 사주고 밥 사줬대요? 그래서 네. 좋았고 네. 그래서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맛있는 밥 사줬나 봐요. 그리고 뭐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시계 외제차를 선물했다고요? 대체 시계는 뭐고 외제차는 뭐예요, 대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줬다는 그 선물은요. 네. 그러니까 명품 자동차 대박.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시계 4점 등을 포함해서 네.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이었다고 하는데요. 아, 차가 얼마나 좋은 건데 비싸게 2억 5천만 원 차가 뭐예요, 대체? 이 차가 영국의 명품 수제 차량인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타봤죠? 못 저기 타봤는데 홍순빈 아나운서. 타보지는 못했지만 저도 저 영화에서는 차입니까? 봤습니다. 어. 영화 007에서 네. 제임스 본드가 타고 다니던 차량이 바로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아하. 차량인데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같은 기종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저 차량이 보통 1억 7천만 원에서 네. 2억 5천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로지 팬심만 보고 선물을 받았다는 저 차의 가격이 거의 뭐 집 한 채 값과 비등한 것으로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것만 있었어요? 저 차만 줬어요? 아니면 또 있어요? 뭐 선물이? 저것뿐만 아니라 손목 시계를 줬는데요. 네. 무려 4점 그리고 하나에 1,000만 원 이상의 시계였습니다. 그 브랜드 앞에 글자만 살짝 얘기해 보세요. 무슨 브랜드인데요? 로로 시작하는 로. 결혼할 때 많이 알. 네. 원하는 우리말로 발음하면 롤자가 들어가는 뭐 그런 건가요? 그게 1,000만 원 정도 하는데 손목시계 4개 이렇게 도합 5억 5천만 원을 김동성 씨한테 건넸다고 합니다. 김동성 씨한테 앞서 이 여교사, 그러니까 이 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로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사랑과 따뜻함을 김동성 씨한테 받았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동성 씨는 연인 관계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다가왔어요. 아파트가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가왔었어요. 등기부등 보니까 떼가지고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갖고 싶은 거 있냐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뭐 사래라. 근데 저는 그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 주고 또 뭐 갖고 싶어 계속 물어봤어요. 나 뭐 시계 좋아하고 차 좋아하고 뭐 이래. 나 그러면은 어떤 시계 좋아하는데 뭐 어떤 차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연락이 오면은 제 거 다 가져가서 보여드려도 되고 카톡 내용 뭐 이런 것들. 네, 최단비 변호사님, 지금 김동성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뭐 들으셨겠지만, 뭐 비교적 담담하게 나는 뭐 별로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그 뭐 갖고 싶냐 해서 물어봤고 내가 다 얘기했더니 또 척척 사줬어요. 그 여자가 알아서 이런 지금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5억 5천만 원이면요. 아무리 잘 사는 집이라도 혼수 수준 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게요. 그러니까 친구이고 아는 사이이고 자신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뭐 기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에서는 과연 친구 사이에서 5억 5천의 선물이 받을 수 있는 정도인지는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김동성 씨 얘기를 좀 보면 그 여성 선생님이 나에게 시계를 사주고 했던 거는 맞다. 네. 중학교 때부터 팬이었고 내가 위인이라면서 시계를 준 거고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예요. 네. 그런데 그 R사의 시계 내정이라고 하면 네. 최소한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시계라고 하면 시계만 해서 4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네. 과연 이 정도쯤은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 또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카카오톡으로 보내면서 이 정도 선물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가 저는 좀 의아하고요. 네. 추측성 소설이다라고 하면서 당시 나는 이혼 소송을 밟고 있는 등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서로 의지하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며 여행을 둘이 이제 갔습니다. 해외여행. 근데 네.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 부분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각각의 생각의 차이니까. 근데 네.
당시 나는 이혼한 상태가 아니었고 네. 12월에 이혼을 했고 당시 그 여성분도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면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둘이 여행을 갔다는 것인데 과연 둘이서 여행을 가고 총 5억 5천 이상의 선물을 받았는데 단순히 친구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의문입니다. 글쎄요. 저것도 지금 그래요. 김동성 씨는 글쎄요, 뭐 열린 사고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별 사고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둘 다 유부남, 유부녀였고, 친구와 충분히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대요. 일단 뭐 김동성 씨의 사고방식의 자유니까 이건 뭐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 여성의 남편, 애초에 이 여성의 남편이 이메일을 열어보다가, 물론 의심의 상태로 열어봤습니다만, 네, 애초에 네. 발단은, 어쨌든 이걸 알게 됐고, 지금 자기 아내와 김동성 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등에 대한 어떤 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파기 소송을 제기하면 보통은 이제 자기 배우자, 네. 배우자에게도 하고 그 배우자와 이제 만난 남자나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같이 하거든요. 어허. 공동피고로 위자료 청구하는데 물론 김동석 씨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연 관계가 아니고 단순 친구 관계인데 이제 선물을 받았다. 근데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상식적으로 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행도 가고 뭐 5억 5천만 원까지 받았을 경우에는 단순 친구 관계에 이렇게 선물 주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 정말로 만약에 이 김동석 씨의 말이 맞다면 네. 그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좋아한 거 아닙니까? 좋아했으면은 어느 정도 뭐 시계까지 받은 것도 좀 크지만 자동차 2억 5천만 원까지 받은 경우는 거부를 했었어야죠. 그것까지 받았다는 것은 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글쎄, 뭐, 제임스 본드를 사랑해서 흉내를 내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2억 5천만, 진짜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만 얘기를 들으면, 김동성 씨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분들은 왜 김동성 씨 얘기를 좀 안 들어줘야 하실 텐데, 그러면 김윤희 프로파일님께 여쭤볼게요. 김동성 씨 입장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그 한국경제 인터뷰에 따르면요. 네. 김동석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 예전에 은퇴한 선수인데 왜 이렇게 관심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걸 몰라요? 네네. 불미스러운 일로 자꾸 이름이 언급돼서 힘들다라고 네. 했고요. 정말 임 씨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저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일 놈, 나쁜 놈이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첫 번째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최순실 씨 조카 그 장시호 씨와도 지금 불륜설이 있었던 뭐, 거기 설이 때문에 있었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이렇게 보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어도 당연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이게 참 뭐랄까요, 때늦은 후회, 뒤늦은 후회랄까요? 이 최단비 변호사님,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할 것 같아요. 이 김동성이라는 남자를 차라리 만나지 않고 또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면 혹시 뭐 이런 생각도 할까요? 어떻습니까? 어제 이 법정에서 통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그래요? 이 여교사가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 김동성은 이런 일을 전혀 몰랐고 형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사정도 했다. 라면서 총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것에 대해서 아무리 미쳤어도 단시간에 그렇게 큰 돈을 쓴 건 제정신이 아니라 굉장히 후회스럽다라고 이제 먼저 후회의 입장을 밝힙니다. 예. 그러면서 저는 이 뒤에 말이 정말 뒤늦은 후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말일까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내가 대신 받는구나라며 어머니가 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면회에 오지 않는 날이 있었는데 엄마가 날 포기한 것 같아 너무 무서웠다. 이 뒤에 얘기가 또 있습니다. 네. 이 살인을 청탁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기죄로 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머니를 살인해주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뒤늦은 후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5억 5천만 상당 선물을 해서 굉장히 후회스럽고 엄마가 면회를 오지 않을까 봐 너무 무섭다. 본인이 정말 5억 5천만 원까지 주면서 놓치고 싶지 않고 자신을 위로해 준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 자신을 후회하고 있고 자신이 남자친구를 못 만날까 봐 어머니가 미웠고 그래서 살인에 청탁까지 한 엄마만 본인을 위해서 내 죄를 내가 대신 받느라고 울고 있어요. 본인을 위해서 유일하게 걱정해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어머니가요. 네. 이 어떻게 보면은 폐륜 자식 아닙니까?
이 폐륜 자식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탄원서까지 냈어요. 그래요? 법원에.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딸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라서 딸을 품고 딸에게 용서를 해주고 법원에 이제 용서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뒤늦게 이제 후회를 한 거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남자는 그냥 아무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안 거죠. 아, 누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했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들이 이제 돈이 탐나가지고 부모님을 이제 살해하려고 찾아갔습니다. 폐륜 범죄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 부모님이 돌아가면서 그 아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들아, 잡히면 안 되니까 빨리 도망가거라. 그제서야 아들이 후회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이 딸은 평생 어머니한테 이제 사죄하면서 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요, 앞서도 이제 이 딸이 어제 재판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엄마가 죄책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받아야 할 죄를 네가 대신 받는구나라고 엄마가 그러면서 많이 울고 가셨대요. 면회 와가지고.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저희가 이 사건 났을 때 뉴스파이터에서 이 사건 전해드릴 때 사실 어머니가요, 이 집안에 이 딸 입장에서는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홀로 이 딸을 키웠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 사회 평판이 아빠 없이 자라서 그렇구나라는 손가락질 안 받게 하려고 이 딸을 정말 물심양면 그렇게 키우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딸한테는 그게 지나친 간섭으로 여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와서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딸은. 지금 이제 사건은 상당히 이제 무거운 사건이지만 사실 가족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네요. 네. 지금 이제 앵커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부모의 입장이 있고 아이의 이제 그 자녀들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의 입장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소통이 되지 않고 내가 이런 상황 때문에 너를 이렇게 지금 양육을 할 수밖에 없어. 자, 이런 상황을 명확히 이야기를 해줬다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딸 입장에서도 엄마 내가 이렇게 힘드니 이렇게 좀 해주면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소통이 잘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건데 네. 이렇게 큰 이슈가 터지고 네. 사건이 터지고 네. 어머니가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네. 아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네. 검찰은 이 비정한 딸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만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뭘지 이 사건 계속해서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네, 사람들이 말씀하십시오.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그 5억 5천만 원 그 남자한테 줬잖아요. 그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김동성 씨한테. 네, 이 여자가. 어허. 원칙- 주세요 할 수 있나요? 주세요. 주세요. 내가 네. 이제 헤어졌으니까 주세요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 힘들어요. 아. 이게 한번 증여한 거는 네. 되돌려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의무가 없어. 네, 돌려줄 의무가 없어. 이미 소유권 그래. 이전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혹시 연애하거나 결혼 준비할 때 신중하게 하셔야지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줄 경우에 나중에 돌려받기 힘들어요. 그러네요. 이걸 돌려받으려면 미리 조건을 달아야 돼요. 만약에 헤어질 경우에 다시 돌려달라. 조건.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돌려받기 힘드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주시기 그러네요. 바랍니다. 또 우리 이인철 변호사님이 시청자분들의 어떤 깨알 궁금증까지 또 마지막까지 또 풀어주셨습니다. 이 사고 소식은 MBN의 정통 종합뉴스 뉴스8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하면은 최근에는 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네, 이 최민수 씨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네.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경이었는데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였어요. 최민수 씨가 차량을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최민수 씨의 차량 앞에 한 차량이 차선을 양쪽을 걸친 채로 주행을 하면서 어허. 진로를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에 최민수 씨가 이 앞 차량을 추월을 해서 네. 앞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서 급정거를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을 한 아이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에 내려서 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이 최민수 씨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이 있었고요. 어허. 이에 따라서 지난달 29일에 서울 남부지검이 이 최민수 씨를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최민수 씨가 보복운전 지금 그렇게 했단 말이야? 막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혹시
최민수 씨 입장이 나왔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최민수 씨가 입장을 밝혔는데 최민수 씨가 1차선을 주행하던 중에 2차선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고 먼저 이 피해 차량에 급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왔대요. 그래서 최민수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 급히 들어올 당시에 최민수 씨의 차량이 약간 쓸린 느낌이 있었고 상대방도 그때 약간 멈춰섰다가 다시 출발했기 때문에 충분히 내 차가 쓸린 느낌을 인지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차를 세워라라고 최민수 씨가 경적을 울렸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가길래 그 차량의 앞에 내 차를 세웠다. 즉 최민수 씨 차량을 세웠고 그 당시에 세울 때의 시속이 한 20에서 30km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 이 피해 차량의 차주가 내려서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왜 산에서 내려왔냐라는 막말을 하길래 화가 났다라는 것이고요. 한편 이러한 최민수 씨의 입장에 대해서 피해 차량의 차주도 입장을 내놨는데 그래요? 네. 급정거한 최민수 씨의 차량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피해 차량에게 수백만 원대의 수리비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최민수 씨를 고소를 했고 고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최민수 씨가 다시 최민수 씨의 차는 앞뒤 차량이 범퍼가 고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피해 차량의 차량에 이번 이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라고 하는 것이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인데 내 차량은 앞뒤가 범퍼가 고무이기 때문에 내 차량의 충돌로 인해서는 이러한 못으로 찍힌 것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흔적이 것이에요. 안 남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네. CCBB를 가려봐야 할 부분이다라고 네. 하면서 상당히 상반되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소속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민수 씨가. 또 이제 보통 연예인들은 소속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밝히는데 대체 소속사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뭐 CCTV를 가리고 있는 중이라 그냥 팬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럼 교통사고 CCTV인데 뭐 누구를 뭐 때리고 그런 건 없어요. 모욕 같은 경우는 뭐 CCTV를 가리고 있는 중이라 쪽 주장은 계속 우려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 없는 거 없잖아요. 다 블랙박스 보면 다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블랙박스를 토대로 CCBB를 가려봐야 할 상황인데 네. 최민수 씨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었고요. 하하, 또 하필래. 그나마 상대 측 차량, 그러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 측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 여성이요,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이인철 변호사님, 네. 이거 블랙박스 제출을 강제할 수는 없어요? 이걸 제출하세요 할 수는 없나요? 일단 임의 제출을 요구하고 네. 임의 제출도 안 하면 뭐 강제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블랙박스가 없으면 뭐 주변에 이제 CCTV라든지 아니면 다른 차량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관련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제출하면 아마 실체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블랙박스가 상당한 그때 당시 정황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사실 앞서 네. 이제 그 얘기 나왔잖아요. 이 피해를 당했다고 이제 하는 그 피해 차주가 내려서 한다는 말이 최민수 씨의 그 쪽에 최민수 씨한테 연예계 활동을 못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산에서 왜 내렸냐, 이게 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걸. 이게 이제 최민수 씨의 아킬레스 건이잖아요. 네. 최민수 씨 하면 정말 대배우고 연기도 잘하고 성격도 좋은데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최민수 씨한테 아픈 기억이에요. 그쵸.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다 아시고 2008년 4월에 네. 이제 최민수 씨가 노인 폭행 혐의로 맞아요, 이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네. 그것도 70대 노인과 말다툼을 벌였는데 노인을 밀쳐서 넘어뜨린 다음에 차 보닛에다가 매단 채 그냥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차 안에 또 흉기로 위협했다. 네. 이렇게 이제 혐의를 받았는데 네. 검찰이 수사한 결과 최민수 씨한테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순 폭행 혐의는 있지만 피해자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또 선처를 바라고 흉기로 이제 협박했다는 부분은 이제 증거 없기 때문에 불기소 네. 처분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지만 최민수 씨는 이게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사죄를 하면서 네. 내가 당분간은 좀 활동을 하지 않겠다 해서 산으로 이제 들어간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노인 폭행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 한 건이 더 있는데 지금 그게 약간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뭔가 무리를 일으킨 게 하나 또 있어요. 방송 관련해서요. 그런데 당시에 무릎 꿇고 사죄하던 그 뭐였냐면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PD인가를 폭행한 게 있어요. 그 PD 폭행 건이 한번 그거 내용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정확히 또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당시에 2008년인가요? 2008년 4월에 노인 폭행 혐의로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죄했던 최민수 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용산경찰서에서 진술을 다 했고요. 또 어르신께서도 저에게 피해를 입으셨다는 어르신께서도 진술을 끝내셨습니다. 잘못에 대한 얘기를 떠나기 이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무릎 꿇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 4월 노인 폭행 혐의로 당시 기자회견 사과 기정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뭐 처벌 원하지 않고 등등 해서 무혐의 처분 받았어요. 그런데 김동철 교수님 당시 이 산 얘기가 왜 나오냐? 이 사건으로 최민수 씨가 산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중들도 그 산에 들어서 은둔 생활을 하는 부분들을 보고 네. 사실 뭐 선처를 해달라는 얘기들도 많이 있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상당히 많이 이제 죄의식을 느끼고 사과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사나이답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큰 처벌이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네티즌들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앵커님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사건들이 폭행이라든지 분노 조절에 관계된 문제들로 계속 문제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네. 자 이런 부분들로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기질적인 성향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도로라고 하는 것들은 공유의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공간도 아니고 남의 공간도 아니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경쟁 심리가 또 조금 발생이 되고 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피해받는 것들을 싫어한단 말이죠.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욱하는 마음이 더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네. 자 그래도 최민수 씨가 이런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좀 더 마음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만약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영상을 찍어서 네. 아예 뭐 사실 신고를 해버린다면 네. 뭐 큰 문제는 없었겠죠. 네. 그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최민수 씨가 조금 이제 자제해야 되는 부분들도 네. 네티즌들은 또 많이 보고는 있죠. 지금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최민수 씨가 부인 강준 씨와 예능에 나오고 있잖아요. 홍순면 아나운서. 그러면 그 예능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원래는 이제 이 예능에 출연을 할 예정인데 해당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일단은 결방을 알리는 문구를 게시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이 예능 프로그램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에야 출연 여부를 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뭐랄까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이 이 최민수 씨가 이 예능을 통해서 아마 많은 분들 그 장면 보셨겠습니다만 부인 강준 씨에 대한 무한 애정을 많이 또 뽐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지금 이 사태를 바라볼 때 가슴 아픈 사람은 부인 강준 씨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여러 차례 무리를 좀 일으켰기 때문에 그때마다 사실 훈계도 하고 달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태가 다시 터졌을 때 그리고 동상이몽에 다시 출연하려고 또 어떻게 보면 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 계기였었는데 그것이 또 좌절될 수도 있는 지금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때 아내의 마음이 가장 아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전에도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최민수 씨가 주은아 미안하다. 그래서 아내 이름을 가장 먼저 부르면서 그래요?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강준 씨가 내 남자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잘잘못을 떠나서 아내는 그냥 감싸주고 어떻게 네. 보면 나아가야 된다라고 자기가 감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마음을 다잡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지금 가장 가슴 아픈 사람은 강준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요, 최단비 변호사님, 앞서도 이제 최민수 씨는 억울한 측면, 자신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앞서 이 최민수 씨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해를 당했다는 그 차량의 차주가 내려서 연예인 활동 뭐 못하게 해주겠다. 또 뭐 산에서 왜 내려와. 이게 혹시 이런 게 조금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비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상대의 막말이 있으면 이러한 행동들의 원인이 제공이 될 수는 있죠. 근데 아까 앞서 잠깐 블랙박스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예를 들면은 유무죄 자체를 아예 판단하기가 어렵지가 않은 게 지금 최민수 씨의 차량이 해당 피해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서 선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과연 피해가 어느 정도 수백만 원에 가까운지 여부는 과연 그 차량 충돌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인과관계를 찾아봐야죠. 그거는 네. 뭐 고무가 쓸린 건지 하얀색으로 쓸린 건지 그거는 찾아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이제 결국은 찾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이는데 네. 문제는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앞에 추월을 해서 차량이 선 부분이에요. 물론 강중훈 씨는 배우자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시겠지만 최민수 씨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이고 얼굴이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본인을 조금 화나게 하더라도 한 번은 참으셨으면 그러니까요. 이번 사고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 피해를 당했다는 분도 그 차제에 블랙박스를 그냥 제출하셔서 정말 CCTV를 가려보고 싶다면 블랙박스를 제출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글쎄요. 40년 동안 같이 산 부부,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실 거예요? 눈빛만 봐도 다 알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정말로 많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이혼 사건에서 많이 발생한 사건인데 40년 넘게 산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굉장히 권위주의고 아내를 계속해서 무시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남편 앞으로 돼 있어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차마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 자식들 때문에 네. 자식들이 눈앞에 밟혀서 40년 동안 참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근데도 남편의 독설과 무시가 계속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드디어 이혼을 하는데 아하. 자, 이 경우에 이혼할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부모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옵니다. 아. 모시고 와서 우리 이제 어머님 이제 행복하게 좀 해주세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인간한테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상담하러 오는 사건도 많았고 이 사건도 그래서 아내가 이제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에요. 오히려 자제분들이 이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오는 그런 경우가 경우가 많이 많다고요.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많은 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참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혼하려고 하는 걸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김민희 프로펠러. 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명이 많이 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날이 내가 살아야 되는 앞날이 많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여성의 지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부정적 시각 같은 것도 많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 네. 황혼이혼을 많이 하는 겁니다. 보통 이혼의 한 30% 정도가 황혼이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황혼이혼의 가장 큰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무시했던 태도, 그리고 이제 다시 다 키워놨으니까 내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희망의 반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편은 이혼을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최단비 변호사님? 처음에는 이제 이혼을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네.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니까 이혼을 거부를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네. 이 남편이 법정에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가장의 역할을 다 했다. 아내는 내가 권위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네. 가장으로서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결국은 협의 이혼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소송을 냈는데 이혼 소송 냈는데 이인철 변호사님 그럼 재판부의 판단은 대체 뭐였을까요?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이제 이혼이 안 됐던 거예요. 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혼하기가 제일 어려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뭐 선진국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별거하면은 뭐 그냥 일방이 원하면 이혼을 그냥 쉽게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6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어허.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폭행을 했다든지 폭언을 했다든지 근데 물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만 아내가 참고 살았기 때문에 10년 전, 20년 전에 폭행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법정 와서 쇼를 하는 거예요. 저 쇼하는 남편 많이 봤습니다. 어허. 가슴속으로는 아내가 너무 미운데 이혼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분할 위조를 많이 줘야 되고 아하. 50% 줘야 되니까 네.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네. 판사 앞에서 무슨 쇼를 하느냐? 아내한테 오 마이 러브 하면서 막 사랑한다고 껴안고 막 아하. 뽀뽀하고 막 그런 경우 있으니까 네. 판사가 보기에 아 남편이 정말 아내 사랑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혼하면 안 돼요. 다시 사세요. 이렇게 아, 그래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가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나라 법이 네.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네. 이 남편의 쇼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아내가 정말로 30년, 40년 동안 이렇게 참고 살다가 이혼할 네. 경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하. 이럴 경우에는 좀 이혼이 선진국처럼 네. 쉽게 되고 또 이혼을 해야만 재산분할 받잖아요. 자, 남편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혼이 기각됐어요.
아내는 한 푼도 재산 받을 수가 없어요. 아하.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혼 소송에서 남편하고 사이가 멀어졌는데 네. 재산도 하나 못 받고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법이 개정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1심에서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1심에서 재판부가 아내의 이혼 청구를 안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이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어허. 남편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불륜 같은 거 이혼 외도도 안 했다 그 말이군요. 그렇죠. 네. 일방이 어떻게 보면은 강제적으로 고통을 참고 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혼 청구를 기각을 한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아내 입장에서는 이혼을 하고 싶기 때문에 1심에서 기각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항소했을 가능성 없을까요? 항소했습니다. 아, 그래요? 항소를 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 남편이 이혼 소송에 앞서서 아내와 협의 이혼을 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정말 다시 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기가 싫다라는 걸 법원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도 인정하고 네. 아내에게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 50%도 나눠져라. 어허. 이렇게 항소심은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은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아내가 이혼을 청구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준과 동시에 혼인기간 40년 동안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의 50%를 절반을 아내에게 줘라 판단을 했는데 앞서 이인철 변호사님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6가지 좀 일단 그럼 소개를 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 네. 뭐 부당한 대우, 폭력이라든지 폭행, 뭐 시부모님이라든지 뭐 처가 식구들의 부당한 행위, 그다음에 아하.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주장만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증거가 있어야 입증을 해야 되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점입니까? 아하. 남편이 때릴 때마다 병원 가서 진단서 떼야 되고 남편을 미행해야 되고 뒷조사해야 되고 이래야만 이혼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그래서 이혼만 하면은 외국에서는 친구가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혼만 원수가. 소송만 하면 원수가 돼요. 그러네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항소심 재판부 굉장히 잘했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네요. 정말로 꼼꼼히 보고 그래서 이제 이혼이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살짝 떠봐요. 그러면 이혼 안 할 테니까 재산이라도 주세요. 남편이 재산도 못 준다고 해요. 아하. 그건 속으로는 네. 이혼 생각이 있으면서 재산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네. 40년 동안 이 아내분이 참고 살아왔을 또 세월을 생각하니 또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요. 국회 안 잔디밭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찌된 일인지 국회 취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동화 기자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운전자의 분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차량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남성이 국회 안으로 차량을 몰고 와서 불을 낸 건데요. 이 불로 운전자 이모 씨는 3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입니다. 불이 나자마자 인근 소방청에서 긴급 출동해서 현재 불은 모두 꺼진 상태인데요. 차량 안에서는 부탄가스 25개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차량에 불을 내기 전에 차량에서 내려서 전단을 살포했는데요. 전단에는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내용의 비판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국회에 대한 불만을 품고 분신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